해시태그 챕터 1 황금 시간대의 제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송대상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20년 경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일요일엔 행복하게가 시청률 15%를 기록했거든요. 국민 예능이 된 거예요. 무대 위에서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능숙하게 수상 소감을 말했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요.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건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왔습니다.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주변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PD님하고 누군가 소리쳤죠. 병원에서 깨어났더니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전직 아나운서였던 아내는 여전히 단아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의사가 과로라고 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촬영이 있어 가야 해라고 했죠. 아내가 막았어요. 그만 좀 해, 너무 무리했어 라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준혁이 방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책상이 보였습니다. 일기장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들어가서 봤더니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는 TV에서만 웃는다. 집에서는 늘 피곤해한다. 진짜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죠. 서재로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펼쳐봤더니 20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당신이 한 일을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전 2004년 여름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동료 PD 김상혁 씨가 죽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았던 날이었죠. 그날 이후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꿈에서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김상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왜 나를 죽였어? 왜?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김상혁 씨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방송국 PD였고 밤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중 생활이 20년째였어요. 시청률로 성공을 증명했고 상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돌덩이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죠. 회의실에서 신규 프로그램 기획안을 발표했을 때 후배들이 박수쳤어요. 역시 정 PD님이세요. 최고예요. 라고 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방송용 미소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죠. 그때 강현우라는 후배가 저를 쳐다봤는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밤이 되면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걱정했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요. 저는 괜찮아, 스트레스 푸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술은 잠시 고통을 잊게 했지만 새벽이면 다시 악몽이 찾아왔어요. 교회는 일요일에만 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였죠.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들이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저에게 천국은 없었습니다. 지옥만 있었죠. 매일 밤 찾아오는 지옥 말입니다. 챕터 2 균열의 시작. 5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신규 예능 기획회의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죠. 가족 리얼리티 새로운 폼의 시청률 20% 목표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었어요. 손에서 마커가 떨어졌죠.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더니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셨어요. 공황장애입니다. 극심한 번아웃 증상도 있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황장애라니요.
정신력으로 버텨온 20년이었는데 말이죠. 병실에 누워있는데 강현우가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제가 프로그램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괜찮아 곧 복귀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강현우가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푹 쉬세요. 제가 잘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뭔가를 숨기더라고요. 노트북이었습니다. 뭐야 그거 하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는 봤어요. 기도 노트라고 적힌 표지를요. 아내가 매일 기도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는 걸까 궁금했죠. 밤에 몰래 그 노트를 펼쳐봤더니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도 기록이었어요. 매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진실을 고백할 용기를 주세요. 라고요. 아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말이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이었어요. 정 PD 시청률 조작건 알지? 이번에도 협조 바라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거짓 시청률로 광고비 받는 건 사기예요. 라고 했죠. 상무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 그럼 좌천이야 라디오 부서로 가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들 준혁이가 가출했습니다.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아빠가 싫어요. 거짓말쟁이에요. TV에서는 행복한 가족 만든다면서 진짜 가족은 불행하잖아요. 위선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방송용 아빠 가짜 행복 그게 제 삶이었죠. 경찰이 준혁이를 찾았는데 PC방에 있었대요. 이틀 동안 게임만 했다고 하더군요. 준혁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더는 숨기지 마 가족한테라도 솔직해져라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나요? 아빠가 사람을 죽였다고 음주운전으로 동료를 죽였다고 그리고 20년 동안 숨겼다고 말이죠. 회사에서 좌천 통보가 왔습니다. 라디오 심야 프로그램 담당이었어요. 사실상 명예퇴직 압박이었죠.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 PD 끝났대 시청률 조작 거부했다가 찍혔어. 강현우가 메인 PD가 됐대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방송국 옥상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죠. 20년 동안 일한 곳이었습니다. 꿈의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악몽의 공간이 됐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살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었죠. 챕터 3 과거의 망령. 강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배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배 PD 아니야. 강현우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상혁이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동료였죠. 제 형입니다. 라고 강현우가 말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쳤어요. 테이블이 젖었죠. 강현우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선배님이 무너지기를 형을 죽이고도 잘 사는 게 싫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죠. 시청률 조작을 거부했더니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일요일엔 행복하게가 15년 역사가 끝난 거예요. 출연자들이 항의했죠. 왜 갑자기 폐지하나요? 라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또 가출했습니다. 이번엔 부산 할머니 집으로 갔더라고요. 전화로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아빠는 가짜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거든요. 거짓말쟁이 아빠 아들 말이 맞았죠. 아내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음주운전했다는 것, 김상혁 씨가 죽었다는 것, 경찰이 은폐했다는 것 다 알았어요. 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상혁아 내가 죽였어. 라고 하더군요.
방송국에서 저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했습니다. 시청률 조작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었어요. 동료들이 등을 돌렸죠. 함께 20년 일한 사람들이 이제 저를 피했습니다. 배신자 고자질쟁이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강현우가 또 연락했습니다. 형의 가족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강현우는 주소를 보냈죠.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형수는 식당에서 일하고 조카는 대학도 못 갔어요. 아버지가 없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어요. 검은 물이 흘렀습니다. 깊어 보였죠. 뛰어내리면 끝날까 고통이 사라질까 생각했어요.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몸이 흔들렸어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그때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발 돌아와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가족이잖아 라고 아내가 울면서 말했죠. 저도 울었습니다. 난간에서 내려왔어요. 죽을 용기도 없었죠. 비겁한 인간 그게 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낯선 분이 계셨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방송국 전 사장 박유한 목사님이었죠. 은퇴 후 목회자가 되신 전설적인 분이었어요. 민준군 많이 힘든가 보네 얼굴에 다 써있어 함께 좀 걸을까 라고 손을 내미시더군요. 체프터사 진실과의 대면. 박유한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산속 작은 산장이었어요. 방송국 시절 자주 왔던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없었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서 며칠 쉬어요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첫날 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가 라고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이었죠. 저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일이었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회식이었어요. 김상혁 씨와 함께 술을 마셨죠. 상혁이가 형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라고 했는데 제가 고집했습니다. 괜찮아 나 안 취했어 라고 했죠.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상혁이는 즉사했어요. 경찰이 왔는데 방송국 압력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은폐됐어요. 상혁이가 운전했다고 기록됐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삶은 그날 끝났죠. 20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성공으로 죄책감을 덮으려 했지만 덮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들었겠네 혼자 짊어지고 살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지만 먼저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해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라고요. 둘째 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모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셋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혁이 가족을 찾아가기로요. 진실을 말하기로 용서를 구하기로 했죠. 목사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장을 떠나기 전 저는 일기를 썼어요. 20년 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죄를 고백했다. 용서를 구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것이다. 두렵지만 해야 한다. 더는 거짓 속에 살 수 없다. 라고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나 이제 집에 갈게 할 이야기가 있어. 라고 했죠.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다릴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어요. 저도 울었죠.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라고 했더니
아내가 당신은 내 남편이야, 준혁이 아빠야,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이 운전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햇빛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빛으로 걸어갈 거예요. 두렵지만 걸어갈 겁니다. 챕터 5 용서를 구하다. 김상혁 씨 집 앞에 섰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어요. 박유한 목사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상혁이 아내 미선 씨였죠.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고요.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정 PD님이 왜 여기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혁이를 죽였습니다. 그날 제가 운전했어요. 음주운전이었어요. 20년 동안 숨겼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미선 씨가 얼어붙으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실로 들어갔더니 상혁이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사진 앞에 엎드렸죠. 상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죽이고도 잘 살았어, 아니 살아있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라고 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선 씨가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경찰 기록이 조작됐다는 것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힘도 없었고요. 그냥 포기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 씨가 계속하셨어요. 20년 동안 원망했어요. 당신을 저주했어요. 왜 내 남편이 죽어야 했는지라고요. 그때 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형수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저를 노려봤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뭐가 달라져요. 형이 살아 돌아와요. 우리 가족이 회복돼요. 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었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박유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라고요. 미선 씨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20년 동안의 한이 터져나왔죠. 강현우도 울었습니다. 형 없이 자란 서름이 쏟아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든 뭐든요. 라고 했더니 강현우가 소리쳤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싶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죠. 미선 씨가 한참 만에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평생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죠. 미안해, 아빠가 거짓말쟁이였어. 이제 진실을 말할게, 모든 걸 말할게 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아빠가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요. 라고 했죠.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교회에 갔어요. 처음엔 졸았죠. 하지만 조금씩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라고 기도했어요. 시청률 조작을 내부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를 만났어요. 모든 자료를 넘겼죠. 20년 동안의 조작 실태, 광고비, 사기, 시청자 기만 다 털어놨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제야 말하나요? 라고요. 저는 더는 거짓 속에 살 수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죠. 챕터 6 십자가 앞에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일파만파였어요. 방송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정민준 PD 양심 고백 20년 시청률 조작 폭로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상무님이 전화하셨죠. 미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짐을 싸서 나왔죠. 20년 다닌 회사였지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로비에서 강현우를 만났는데 뜻밖의 선배님 용기 있으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쓰려 하지 않았어요. 배신자 낙인이 찍혔죠.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진정성 있다고 했죠.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강현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다른 제안을 했죠. 선배님을 변호하고 싶어요. 형 사고 건도 재조사 요청하려고요.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 날 도우려고 라고 물었더니 형수가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용서하려고요. 라고 하더군요. 교회에서 공개 간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어요. 저는 떨렸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성공이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라고요. 간증을 듣던 분들이 울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 청년이 다가왔죠. 저도 거짓 속에 살고 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하나님의 역설이었죠. 가족이 회복됐습니다. 준혁이가 아빠 이제 진짜 아빠 같아요. 거짓말 안 하는 아빠가 좋아요. 라고 했어요. 딸 수진이도 아빠랑 더 많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라고 했어요. 미선 씨가 연락하셨어요. 용서할게요. 완전하진 않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하셨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미선 씨가 상혁이도 하늘에서 용서했을 거예요. 이제 앞을 보고 살아요. 라고 하셨죠. 박유한 목사님이 제안하셨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 말이야. 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셨어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지라고 하셨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성공의 꼭대기에서 추락한 PD 이야기였어요. 조회수가 올라갔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위로받았어요.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겠어요. 라는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진짜 방송의 시작이구나. 라고요. 강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진실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요. 라고 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용서해줘서. 라고 했어요. 강현우가 웃었죠. 우리 형이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화해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챕터 7 밑바닥에서 다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저와 강현우 단 2명의 시작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트루스토리로 정했죠. 진실한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번아웃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직장인들의 고통을 담기로 했죠. 인터뷰이를 모집했더니 놀랍게도 수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어요. 대기업 임원, 스타트업 대표, 평범한 직장인 모두가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감했어요. 함께 울었죠. 박유한 목사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렸더니 목사님이 웃으셨죠. 이게 진짜 방송이야. 사람을 살리는 방송,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방송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첫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번아웃 극복기였어요. 아내가 진행을 맡았고 준혁이와 수진이도 출연했죠. 진솔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아빠의 붕괴, 가족의 위기, 그리고 회복 이야기였어요. 방송이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아요. 눈물 나요. 희망을 봤어요. 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답글도 달았죠. 함께 이겨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요. 미선 씨가 출연을 자원하셨어요. 용서의 과정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미선 씨가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노력해요. 미움을 놓으려고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워져요. 라고요.
강현우와 진짜 팀이 됐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어요. 존중했죠. 강현우가 형이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잘했다고 할 거야, 화해했다고 함께 일한다고 기뻐할 거야 라고 대답했죠. 미디어 선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박유한 목사님이 이사장을 맡으셨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콘텐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전하는 방송 생명을 살리는 미디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첫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였어요. 편지가 있었죠. 당신의 간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자살 직전이었는데 희망을 봤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었죠.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빠 멋있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돈은 못 벌어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라고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자랑스러워하니 힘이 나라고 했죠. 준혁이가 웃었어요.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진실하게요. 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제작사는 성장했어요. 직원이 10명이 됐죠. 모두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어요. 위로했죠. 함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치유하며 치유받았어요. 챕터 8 새로운 황금 시간. 2025년 봄이었습니다. 대종상 시상식장이었어요. 저는 무대에 올랐죠.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이었습니다. 치유의 시간 번아웃 극복 프로젝트가 인정받은 거예요. 트로피를 들었는데 1년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기뻤죠.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무너져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만날 수 있었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박수가 터졌죠.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강현우가 무대 아래서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번아웃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무료였어요. 후원금으로 운영했죠. 상담사들도 번아웃 경험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찾아왔어요. 저도 직접 상담했죠.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어요. 준혁이가 학교에서 발표했대요. 우리 아빠 이야기를 말이죠. 선생님이 연락하셨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발표했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아빠가 자랑스럽다고요. 라고 하셨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전국 간증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마다 초청이 왔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말했죠. 무너져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바닥을 쳐야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요. 미선 씨가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용서하길 잘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상혁이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어요. 당신도 용서받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라고 쓰셨더군요. 저는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였어요. 아내와 결혼 20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바닷가를 걸었죠. 아내가 당신 정말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죠. 방송국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진실을 전하는 PD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웃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돼. 그게 진짜 성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용서와 화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내용이었어요. 첫 회는 저와 미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울었어요. 용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화해가 이렇게 감동적이구나 라는 반응이었죠. 박유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진짜 황금 시간을 찾았네. 시청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시간,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시간 말이야 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했죠. 우리 가족 이야기 시즌2였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난 영웅이라고요.
수진이도 아빠가 집에 일찍 와서 좋아요 라고 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진짜 당신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